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94년 9월 중국 북동부 헤이룽장성 자무스시에서 한 남성이 강변을 따라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선선하고 평화로운 한때였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풀숲에서 바람에 나뒹구는 비닐봉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안에 묵직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았죠. 호기심이 든 그는 가까이 다가갔고요. 봉지를 이렇게 들추어 보는데 순간의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됐죠. 그 안에는 마치 고기 덩어리처럼 사람의 잘린 허벅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곧장 수색을 시작해요. 이내 주변에서 토막난 다른 부위들이 속속 발견됐죠. 그리고 그 조각들을 맞춰보던 경찰은 끔찍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리가 총 4개, 5개, 6개! 한 사람의 시신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 와중에 어린아이 시신도 있고요. 모두 수거를 해보니까 시신은 성인 남녀와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잔혹함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며칠 후 자무스시 교외 지역인 영혼구에서 또 토막난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각 부위가 비닐봉지에 담긴 채 여러 장소에 흩어져 있었고요. 정말 도시 곳곳에서 지금 토막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먼저 피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해야 했어요. 하지만 1994년 당시의 DNA 기술은 걸음마 단계죠.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도 당시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경찰은 그냥 사진 한 장 들고 신원을 찾아내는 아주 올드한 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번 사건에서 정작 피해자들의 머리는 발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시신이 이렇게 많은데 머리가 다 없어요. 그럼 이게 누군지 신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결국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발견되는 신체 부위는 계속 늘어만 갑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던 어느 날, 경찰이 강둑을 수색하던 중 이상한 지점을 발견합니다. 딱 거기에만 구더기가 들끓고 있는 거예요. 즉각 땅을 파내려 갔죠. 그랬더니 그렇게 깊게 묻지 않은 곳에서 머리가 둥 등장합니다. 이미 심하게 부패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렇게 처음으로 발견된 머리로 인해서 경찰은 피해자 중에 최소 1명의 신원을 확보하게 되죠. 그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62세의 쉬슈리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머지 시신도 그의 아내였고 또 그의 어린 딸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지금 일가족이 모두 살인을 당한 거예요. 토막살인을요. 도대체 누가 이들을 이렇게 무참히 죽인 걸까요? 경찰이 확인차 쉬슈리 씨의 집을 찾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가 덮쳐요. 이 고약한 냄새에는 분명 피비린내도 뒤섞여 있는데요. 특히나 이 집 부엌을 보니까 지옥 그 자체였어요. 바닥과 벽에 이미 말라 비틀어진 핏자국이 넓게 퍼져 있는 거예요. 또 흉기로 보이는 식칼이 한쪽 구석에 버젓이 놓여 있고요. 게다가 주변에는 작은 뼈 조각, 말라붙은 피부 조직도 보입니다. 이 모든 게 그날의 끔찍한 참상을 증언하고 있었죠. 이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어요. 쉬씨 가족의 이웃들을 대상으로 경찰이 탐문을 시작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들이 지역에서 꽤 신뢰받던 부유한 가정입니다.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기부 활동도 자주 했어요. 특별한 원한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긍정적인 평판이 이어지던 중 한 이웃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그 집 사람들이 없어지기 전에 한 달 정도 같이 살던 여자가 있어요. 오갈 데 없어서 받아줬다고 하던데 그 이름이 뭐더라? 되게 이쁜 여자였어요. 왕란. 그녀는 20대의 아름다운 외모를 소유한 여성이었습니다. 주민들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를 그렸고요. 자무스시 전역에 그 주민 정보를 조사하게 돼요. 그런데 왕란이라는 여성에 대한 기록이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작은 정보를 찾았나 싶었는데 또다시 용의자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져드는 듯 했어요. 그렇게 시신이 발견되고 9개월이 지났죠. 1995년 6월 2일입니다. 한 노인이 송화관 인근에 있는 자신의 밭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 다 끝내고 발걸음을 돌리려던 그때 저 멀리 반짝이는 게 보입니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쓰레기 봉지더라고요. 그걸 줍기 위해 다가갔는데 노인이 바로 얼어붙고 말았죠. 봉지 안에 잘린 팔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토막 시신이 나오면서 도시가 전체 공포에 떨었죠. 악몽이 또 시작됐으니까요. 경찰은 현장을 샅샅이 수색했어요. 그러자 논수로와 다리 인근에서도 비슷한 봉지들이 발견됩니다. 안에 나머지 다리와 몸통이 들어있더라고요. 증거를 찾으려고 현장 계속 수색했지만 이번에도 범인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부검을 해보니까 이 발견된 시신 조각들 동일인이었어요. 근데 그 흔적들을 봤을 때는요, 이거는 거의 살인보다는 도축에 가깝다는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이번에도 머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이 앞서 쉬쉬 가족 살인사건을 떠올렸죠. 잘려진 시체, 사라진 머리, 그리고 송화강 인근. 인적이 드문 장소에 비닐봉투로 유기를 했다는 점까지 수법이 놀랍도록 똑같잖아요. 만약 이게 동일범 소행이라면 그럼 머리는 어딘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인원이 투입됐고 경찰들이 강둑 아래까지 파보기 시작했죠. 한편 이 사건은요, 신문을 통해 전역에 퍼지게 돼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연쇄 살인마가 나타났다. 이 말 자체가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경찰도 대중들을 진정시키는 동시에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지? 막 고민하다가 방안을 모색하게 돼요. 원래 계획은 피해자의 신체 특징을 신문에 공개해서 제보를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건 공포를 좀 더 확산시킬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교통사고를 당한 남성의 신원을 찾는다 라는 가짜 뉴스를 내보내게 됩니다. 피해자의 신체 특징도 그대로 내보내서 제보를 유도했고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키 180cm에 오른쪽 손목에 흉터가 있는 30대 남성이 교통사고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신원을 알 수 없어서 치료가 어려우니 방송국이나 경찰서로 좀 제보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 뉴스가 나간 지 하루 만에 내가 좀 그 사망자가 누군지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이 평소에 이맘때쯤 집에 오는데 지금 며칠째 소식이 없다라는 아버지였어요. 그 사라진 아들은 경찰관으로 일하던 동다층이란 사람입니다. 최근에 그는 결혼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냈대요. 그래서 아버지도 처음 연락이 안 된 며칠은 아들이 바쁘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게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상함을 감지한 거죠. 그래서 아들이 근무하던 경찰서도 직접 찾아갔지만 여기서 아드님 지금 며칠 동안 출근하지 않고 있어요. 동료들도 행방을 몰라서 수소문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또 그 와중에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원을 찾는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180의 오른쪽 손목 흉터? 내 아들과 너무도 비슷하잖아.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왔던 건데요. 늦은 밤 경찰은 이 실종된 동다층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왜냐면 그 이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집, 그러니까 쉬슈리 씨의 집이 범행 현장이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그렇지 않나 싶어서 바로 가게 된 거죠. 예상은 적중합니다. 집안은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고 바닥과 벽에 핏자국 그대로 남아 있어요. 현장은 놀라울 정도로 쉬슈리 사건과 비슷합니다. 게다가 남겨진 음식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돼요. 이건 피해자가 약물에 의해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현장에 있어야 할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건 바로 동다층의 약혼녀였죠. 최근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두 사람은 동거 중이었고요. 혹시 그녀도 당한 걸까? 경찰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동다층이 실종된 당일에 사실 경찰 동료 한 명이 이 약혼녀를 목격했었대요.
그러니까 동다층이 출근을 안 하니까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마침 점심 무렵에 이 집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약혼녀를 만났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이 지금 집에서 술을 전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요. 누워있어요. 라고 정확히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이거 뭔가 이상하다 라고 감지한 경찰은 즉각 그 약혼녀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간 곳은 결혼중개소였습니다. 두 사람이 여기서 인연을 맺었거든요. 그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약혼녀가 20대 여성 런슈어래요. 근데 런슈어가 누구야? 경찰이 막 기록을 보는데 아무것도 나오질 않는 겁니다. 런슈아란 사람 자체가 없는 것처럼요. 어라? 그러고 보니까 런슈어와 앞서 쉬슈리 사건에서 유력 용의자였던 왕란, 이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 피해자들과 함께 살았고요. 또 동거인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살해됐고요. 사건 이후 두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지금 둘 다 20대 여성이에요. 게다가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고요. 경찰은 직감합니다. 얘네 둘 같은 사람이야 이거. 경찰은 앞서 왕란에 대해서 그려놓은 그 몽타주 있잖아요. 그걸 찾아냈고요. 런슈어의 사진과 비교했어요. 네, 두 사람은 완벽히 일치합니다. 그렇게 지난 2년간 자무스 씨를 공포에 몰아넣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드러난 겁니다. 그것도 20대 여성? 20대 여성이 4명을 토막 살인한 거예요. 여기서 경찰은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해요. 근데 이 여자 진짜 이름이 뭐야? 왕란도 아니고 런슈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정체를 아직은 모르고 있는 거죠. 이때 경찰은 결국 사진을 언론에 공개해요. 그리고 제보를 받기 시작하는데 며칠 후에 한 여성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저기요, 우리 옆집에 살던 공무원이 있는데 그 집 셋째 딸이랑 이 사진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 딸 이름이 마옌형일 거예요. 네, 그렇게 찾아냈습니다. 진짜 이름은 마옌형이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그녀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고요. 광활한 대륙에서 마옌형이란 이름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찾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마침 피해자의 아버지가 현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동다층의 아버지가요. 사실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자기가 아들한테 결혼식 준비금으로 2만 위안이 든 통장을 건넸었대요. 근데 아들은 실종됐고 지금 죽은 채 발견됐고 동거녀도 없는 상황에서 그 통장이 사라졌다는 거죠.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돈이 아직 인출되기 전이에요. 그렇다면 마앤용은 분명히 돈을 찾으러 은행에 오지 않을까요? 그때부터 경찰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은행의 주요 지점 곳곳에서 대규모 잠복 수사를 시작합니다. 사실 이건 정말 이 여자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막연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2년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연쇄살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 모두 얘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는 일념 하나로 매달리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6월 15일 마앤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즉각 경찰이 가서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마앤용이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연쇄살인마라서 그런지 굉장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체포에 응하더라고요. 곧이어 경찰서에 갔고 왜 그랬냐 범행 동기를 추궁하는데 이것 또한 수월합니다. 마앤용이 아주 태연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죠. 저는 그냥 좀 돈을 벌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라고요. 아니, 막 연쇄살인마라고 지역이 다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살인을 너무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냥 돈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경찰도 경악을 하게 되는데요. 자, 마앤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그녀는 자무스시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인쇄소에서 일을 하면서 형편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게다가 늦은 나이에 갖게 된 딸이라서 마앤형을 낳게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은퇴를 하게 되거든요. 그 생활은 더 궁핍하게 돼버렸죠. 결국 그녀는 중학교도 가지 못한 채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한편 마옌용의 외모만큼은 타의 추종 불허였어요. 어릴 적부터 남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보면 잊기 힘든 그런 예쁜 얼굴이요. 그래서 다들 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녀에게 말하냐면 너는 예쁘니까 부잣집에 시집가서 잘 살 거야 라고 막 칭찬을 해줍니다. 그녀의 어머니 역시 딸아 너는 반드시 돈 많은 집 남자를 만나야 한다 이런 말을 자주 했고요. 이게 마옌용에게는 약간 무의식적으로 돈에 대한 강한 욕망을 품게 만든 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자라서 20살이 된 그녀는 뭐 특별한 직업 없이 그냥 하루하루 얼굴 믿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살이잖아요.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외모가 물오르게 되죠. 그 자신감이 막 하늘을 찌릅니다. 내가 직장이 좀 없으면 어때? 이렇게 예쁜데? 그러다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남자를 고르는 기준도 아주 분명했어요.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한테만 시집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되게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남자가 여기 어디 있어요. 들어오는 중매가 다 시원찮으니까 거절을 하고 동시에 부모는 걱정이 커져만 갑니다. 결혼 정년기에 얘가 까딱해서 이 기회 놓치면 나이만 들고 부잣집에 시집가는 게 힘들어질 텐데. 결국 부모는 도시에 있는 중매꾼을 찾아갔고요.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자 얼마 후 한 중매꾼으로부터 답이 왔습니다. 상대는 부유한 집안 출신의 사업을 하는 능력 있는 남자더라고요. 딱이다 싶었죠. 근데 마옌용은 어딘가 찝찝하대요. 왜냐하면 돈은 많은데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겨우 부모가 설득을 해서 두 사람은 마지못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2명의 아들을 갖게 됐고요. 그 사이 마옌용은 가정을 돌보고 아내의 역할을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남편의 돈을 펑펑 쓰면서 외모와 옷차림에만 신경을 썼고요. 심지어 몰래 다른 남자들과 문란한 관계까지 즐겼습니다. 이걸 눈치챈 남편도 점점 지쳐갔죠. 어떻게 이런 여자랑 평생 살겠냐고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사업이 하얀길에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막 여기저기 돈 좀 빌려달라 다니면서 가세가 기울고 있어요. 그러자 이때 마앤용은 이거 아닌데? 이 거렁뱅이 같은 남편 버려야겠다. 새로운 남자 찾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고요. 1993년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돼요. 이후 그녀는 살던 지역을 떠나서 자무스시의 시내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도 했어요. 나는 예쁘고 옷도 잘 입으니까 옷가게를 해봐야지. 네, 얼마 안 가 다 망했고요. 불과 몇 달 안에 모든 돈을,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날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마앤용은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술집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썼던 그 예명이 왕란이었어요. 근데 이 술집에서 일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돈도 잘 벌고 남자들도 막 나 이쁘다는 남자들도 많이 만나요. 용돈도 벌 수 있고. 그래서 이 중에 하나 물어서 그냥 인생 역전하면 되겠다. 이 직업이 나한테 딱이다 싶었죠. 그런 마앤용에게 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1994년 7월이었어요. 마앤용이 술집에서 일을 끝내고 잔뜩 취해서는 그만 길가에서 잠에 들게 돼요. 근데 이걸 마침 돈 많고 친절한 60대 남성 쉬슈리가 발견한 거예요. 딱 보고 젊은 여자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라요. 일어나세요. 그녀를 들쳐업고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다른 의도라기보다는 보호해 주려고 한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잠에서 깬 마앤용은 인생 처음 너무 포근하고 부티나는 침대에서 깨어나게 된 거예요. 어머, 여기 어디야? 나 지금 천국이야? 뭐야, 여기 막 이불도 지금 다 좋고 막 가구도 다 좋아. 쉬슈리 씨를 만났죠. 거듭 감사 인사하고 또 밥도 얻어 먹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딱 봤더니 이 가족이 굉장히 선량하고 순수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이거 잘만 이용하면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마앤용은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짓말을 늘어놓게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쫓기듯이 이혼을 했고요. 전 남편이 수시로 저 때렸고요. 바람도 피웠고요. 이제 좀 잘 살아보려는데 당장 월세도 못 내고 있어서 길바닥에 나앉을 것 같아요. 이걸 듣고 내 예상대로 가족들은 깊은 연민을 느끼고 이 쉬슈리 씨가 그녀에게 이 집에 있는 빈 방 한 칸을 내주게 돼요. 먹을 것도 당연히 주고요. 몸이 안 좋다고 하면 살뜰하게 돌봐줍니다. 마앤용이 거의 가족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러자 그녀의 태도가 나날이 당당해져 갔죠. 사실 좀 눈치가 있으면 집안일도 돕고 그래야 되는데 아예 자기 생계를 전적으로 집주인에게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집 사람들이 몇 시에 집에 들어오는지, 몇 시에 나가는지 동선을 탐색하고 또 그들이 어떤 재산을 가졌는지 탐내기 시작했죠. 쉬쉬 가족은 일주일에 여러 번 외식을 했습니다. 또 여기 집 너무 좋아요. 그걸 경험할수록 이 마앤용은 이거 다 내 거 하고 싶다라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 8월 25일 마앤용은 쉬슈리에게 염치 없는 부탁을 하게 돼요.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200위안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의 부탁에 쉬슈리 씨가 지갑을 열어서 현금을 꺼냈다고 해요. 근데 이때 마앤용의 눈에 그 쉬슈리 씨 지갑이 들어온 거죠. 그 안에 200위안보다 더 많은 돈다발이 막 들어있어요. 그날 밤부터 그녀는 그 돈을 어떻게 훔치지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8월 26일 실행에 옮겼죠. 갑자기 집주인한테 오늘은 제가 식사를 대접할게요. 요리를 막 합니다. 다들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마앤용의 새카만 속내는 달랐죠.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모두가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씩 쓰러지기 시작해요. 그 음식에 수면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러자 마앤용은 본격적으로 집안 곳곳을 뒤지면서 숨겨둔 돈을 찾기 시작해요. 가족들은 그냥 식탁에서 잠들어 있고요. 그렇게 결국 장롱 속에서 5,000위안을 찾아냈어요. 현재 가치로 23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마앤용은 너무 기뻤고 얼른 돈다발을 챙겨서 나가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러지? 하면서 쉬슈리 씨가 먼저 의식을 찾게 된 거예요. 마앤용은 순간 저 사람 살아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단순한 생각이 뇌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몰라 그냥 다 없애버려야겠다. 마앤용은 바로 시카를 들어요. 그리고 쉬슈리 죽이고 나머지 가족들도 차례로 공격한 거죠. 그런데 범죄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갑자기 자기가 증거를 완벽히 없애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의 시신을 하나하나 토막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잖아요. 막 피가 튀고 뼈를 자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그걸 이 집에서 밤새 부엌에서 한 거예요. 톱질도 하고요. 그렇게 모든 작업이 끝나고 밤이 되니까 마앤용은 비닐에다가 토막 시신을 나눠 담고 자전거 타고서 그것들을 그냥 호이호이 유기했어요. 아주 꽁꽁 숨겨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좀 외진 데 있으면 하나 훅 버리고 또 으슥한 데 있으면 훅 버리고 일부는 강에다 던지고 또 일부는 그냥 강둑에다가 또 약간 묻어놓고. 하지만 그 중에 머리만큼은 강둑 아래에 직접 묻었습니다. 왜냐면 머리만 발견되지 않으면 죽은 이들의 신원을 찾지 못할 거라는 단순한 판단이었죠. 모든 범행과 유기를 끝낸 마앤용에게 이젠 행복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막 그 돈으로 이것저것 사면서 사치를 누렸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냐고요. 돈은 금세 떨어지고 말았죠. 순간 마앤용의 머릿속에 해결책이 떠올랐는데 그냥 또 죽이면 되잖아. 이번에는 자신의 미모를 무기로 삼기로 합니다. 런슈어라는 가명을 만들고 결혼중개업체를 찾아가요. 근데 이때 그 업체가 너무 예쁘니까 이 여자가 그녀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상대 남성을 소개시켜주게 된 거죠.
그냥 어떤 남자를 소개시켜줘도 이 여자한테 금방 빠지겠다라는 안일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소개받은 게 경찰이던 동다칭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2년 전에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는 없고 직장은 지금 경찰이니까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마예뇽한테는 이 남자 경찰인데 이거 괜찮을까? 좀 걸리긴 했지만 뭐 들키지만 않으면 되니까 하고 얼마 후에 결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동거도 했죠? 그러다가 기회가 왔어요. 마침 동다칭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결혼자금이라는 이유로 큰 돈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 마예뇽이 흥분했죠. 왜냐면 자기는 어차피 돈만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게 받은 돈이 2만 위안인데 이게 현재 가치로는 900만 원이 넘는 꽤 큰 돈입니다. 1995년 6월 2일 마예뇽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동거인을 위해 아침을 준비합니다. 자기, 내가 만든 음식 좀 먹어봐요. 수면제가 든 음식이었고요. 남편은 곧 정신을 잃어요. 다음으로 벌어지는 살인은요. 이전 쉬쉬리 때보다 훨씬 더 수월하더라고요. 칼로 찔러서 살해하고 시신은 도망냈습니다. 두 번째라 그런지 더 능숙해졌어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죠. 띵동. 동다칭의 동료가 집에 방문한 겁니다. 근데 동료도 경찰이잖아요. 잠시 손이 떨렸지만 이내 마예뇽은 적절한 변명. 지금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자고 있다 하면서 동료 경찰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선 시신과 통장을 챙겨서 이 집을 빠져나와요. 시신은 잘라서 유기했고 머리도 강둑 아래에 잘 묻었습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어차피 자기가 가명을 썼으니까 들킬 만한 증거는 없다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잠시 방심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뭐 살인도 했겠다. 자기는 들키지 않는 거 자신 있겠다. 돈도 있겠다. 잠시 고향에 돌아가요. 그리고 그 예전 첫 결혼에서 낳았던 두 아들들을 보러 가게 됩니다. 이 실수가 경찰에겐 사건을 해결할 계기를 만들어주게 된 거죠. 잠시나마 그녀가 진짜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 거니까요. 그렇게 맘 놓고 있던 마예뇽이 은행에 왔고 바로 거기서 덜미가 잡히게 된 겁니다. 마예뇽은 체포된 직후에 모든 범행을 인정했어요. 사실 좀 생각보다 의외인 점이 있죠. 4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이잖아요. 시신 유기 방법도 너무 끔찍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단순하고 또 살해 동기도 그냥 돈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재판도 되게 수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또 법정에 가서는 증언을 번복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저 같은 여자 혼자 몸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었겠어요? 이거 사실 왕씨가 다 시킨 거예요. 전 그냥 돈만 훔친 거고요. 아니, 여기서 갑자기 왕씨가 왜 나와요? 근데 왕씨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데 왕씨는요. 그 당시 중국에서 수배하고 있던 유명한 연쇄살인범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그냥 다른 연쇄살인마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거다. 아주 가련한 척 연기를 펼치는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연쇄살인마인 거야. 근데 그러다가 왕씨가 이제 잡혀요. 3년 뒤인 1998년에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통해서 왕씨를 검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예뇽도 그제서야 어쩌지? 이거 안 되겠네? 엄마 잡혔네? 당황을 했고요. 결과는 명백하죠.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접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난 3년간은 이거 왕씨가 한 거다. 다시 조사해봐라 라면서 어찌저찌 목숨을 부지했지만 이젠 정말 그녀에게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마예뇽에게 4건의 살인, 사체 훼손, 그리고 시신 유기 혐의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그녀의 형이 집행되었죠. 마예뇽은 중국 최초의 여성 연쇄 살인마이자 토막 살인범이다 라는 오명을 갖게 됐고 사형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의 일생을 보면 뭔가 자기 외모만 믿고 허영심에 제대로 된 방법을 갖지 않고 뭔가 또 돈은 그냥 살인을 통해서 얻으면 된다라는 단순하고 좀 멍청한 방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스스로 만든 탐욕과 허상 속에서 마앤용은 몰락하고 말았죠. 정말 중국 사건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무모할 수가 있지? 치밀함이라고는 지금 전혀 없는 듯 한데요. 여러분은 오늘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토요일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